공업통계학,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통계학 동영상 강의입니다. 제 학창시절의 만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웹툰 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책으로 보는 만화책 세대였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이고, 그거를 듣는 걸 재미있어 한다?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흥미있어 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만화를 본 거는 이 만화 대여점이라는 곳이죠. 이렇게 생긴 데서 이제 뭐 건당 300원, 단골 되면 200원, 300원이었고 아니면 400원, 500원, 나중에 그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스포츠 만화를 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포츠 만화가 이제 남자들에게 좀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장르죠. 당연히 이제 뭐 이런 분야도 굳이 우리가 남자들끼리 좋은 얘기로 일황 이런 걸 뽑자면 슬램덩크가 나오겠지만, 슬램덩크는 뭐 최근에 영화도 재개봉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서 그 슬램덩크가 아닌 장르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슬램덩크는 기본적으로는 특이했던 점이 명작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농구를 스포츠 만화의 소재로 삼았다는 점이 이제 좀 대단했던 거거든요. 어, 농구가 이제 스포츠 만화를 만들기 되게 부적절한 스포츠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스포츠 만화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 중에 하나는 야구입니다. 그래서 야구 스포츠 만화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야 이거? 그렇죠. 이렇게 딱 나오죠. H2라는 만화죠. H2라는 만화인데 사실은 야구의 탈을 쓴 아다치 미츠루라는 작가가 그린 건데, 이 작가가 다 그렇지만 그 야구라는 소재만 갖다 쓴 청춘 연애물이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그 두 명의 H 이니셜을 가진 그 야구 천재들이 이제 사랑과 경쟁과 우정과 뭐 이런 걸 그린, 네, 그런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만화의 주요 인물 4명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그거 보시면 이거 스포도 아니고, 이 친구가 히로, 히데오 둘 다 이제 영웅이라는 뜻의 히어로를 이제 일본식으로 음차하고 한자로 만든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H2죠. 그리고 이 친구는 히로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웃 사촌이면서 이웃에 지내면서 소꿉친구였던 히카리입니다. 아마미야 히카리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히로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만난 그 아마 감독의 조카였나? 그랬던, 네, 하루카입니다. 하루카. 네, 부잣집 딸이죠.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요렇게 이어지고 요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아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알지 모르겠는데, 예, 그 델리 스파이스라는 고백의 이 가사 내용 자체가 이 H2 만화에서 오마주를 한 거예요.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대사가 만화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로가 어릴 때 키가 빨리 안 커서, 그리고 이웃 소꿉친구여서 그냥 뭐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약간 남매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그 너무 작아서 이제 자기가 사귀고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상황에서 아까 그 본 히데오, 그러니까 히데오가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타니 생각하면 돼요. 키 크고 잘생기고 바른 생활 사나이고 막 그래. 그래서 소개시켜줬는데 당연히 이제 둘이 선남선녀니까 이제 사귀게 된 거죠. 그래서 겨우 키가 커서 이제 뭐 해봤을 때는 중1 때까지는 늘 첫째 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노래가. 네.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이미 첫사랑 진행 중인 게 이제 히로의 마음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노래 가사는 조금 이제 비틀어져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그 델리 스파이스 멤버들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많은 분인데, 델리 스파이스 멤버 중에 초기 멤버 중에 한 분은 제 연구실 선배님이시고요. 어, 그 연령대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뭐 앞뒤로 한 10년까지 봐도 될 텐데, 아다치 미츠루의 작품들을 재밌게 봤던 사람들은 이 아다치 미츠루의 작품에서 나오는 그 일본 특유의 그 말랑말랑한 감성,
내가 쟤를 좋아하는데 그걸 난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아, 참 그래. 그래도 저 녀석 참 좋은 녀석이니까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하는 걸까? 뭐 이런 이제 약간 닿을 수 없는데 그러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만화에서 제가 좋아하는 지점은 따로 있는데요. 네, 요 장면입니다. 네, 요 장면인데 뭐 요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스포라기에는 이 인물이 중심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잘난 척을 하는 어릴 때까지는 야구에 굉장히 소질이 있었지만 되게 잘난 척하다가 야구팀에서 이제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뭐 축구도 하고 그랬던 애인데 결국 이제 야구부에 어떻게 들어와요. 히로랑 같은 팀에. 근데 히로가 히데오랑 맞대결을 하려고 어깨를 아껴야 되니까 일본 갑자원 설명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안 할게요. 갑자원 시스템상 토너먼트를 위해서 한 경기를 아껴야 되니까 어릴 때는 투수를 잘했던 키네 보고 대신 투수를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한 5이닝만 던지겠다. 던지면 된다라고 했다가 이제 이왕이면 얘가 계속 잘 던지니까 7이닝, 8이닝 계속 던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아슬아슬해져요. 얘한테 계속 맡기니까. 심지어는 히로를 중견수에 있던 히로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히로 에이스 투수로 교체할 수도 없고 얘가 끝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척 일부러 약간 위약을 부리는 캐릭터였지만 사실은 팀이 잘 되게 하고 싶었고 마음을 졸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그러면서도 여기 주인공 히로나 히데오 같은 그런 엄청난 천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겪게 되는 우리 같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좌절과 한계 이런 거를 겪으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한 회 한 회를 던지는 장면이 이 작가가 특별히 그렇게 주인물들에게 많은 걸 배정하진 않는데 이 인물 키네라는 인물은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몇 페이지, 몇십 페이지를 할당을 해서 이 인물의 요 에피소드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만화니까 당연히 히로랑 히데오랑 안 만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겨요. 이기면서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마지막 타구가 홈런이 되면 지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우리로 치면 하이마트 가게의 TV가 점점 확대되더니 거기에 울고 있으면서 네, 이겼어요. 네, 투수가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이겼고 눈물을 훔치고 있죠. 그리고 이 팀이 이제 이 팀인데 센카와라고 적혀있는 팀인데 다음 경기 준결승에 올라갔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인물처럼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가? 나는 왜 이런 순정 만화나 이런 엄청난 스포츠 만화에 가슴 뛰는 장면에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주인공의 스토리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한가는 얼마나 가까이서 보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 인물에 공감을 하고 가까이서 봐주면 그 인물의 드라마틱한 제대로 된 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스토리가 눈에 보이게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작가가 왜 많은 사람들을 팬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 장면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는 기법 같은 것들이 대사가 정말 적은데 정말 잘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저한테 전권이 있어요. 책으로. 그러나 너무 아끼는 소장본이기 때문에 쉽게 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만화방에 가거나 아니면 한번 빌려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워낙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사실은 이 만화 얘기만 해도 한 1시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 H2 얘기를 짧게 해봤습니다. 네, 기술 통계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또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거는 항상 약속을 못 지키니까 빨리 끝내. 네. 한 2주 빡세게 했으니까 좀 쉬어가는 주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 맘대로 안 되니까요.
통계학. 네. 자료를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요약 통계량을 이제 descriptive statistic,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라고 부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술 통계라고 부르고 분석 과정까지 포함하면 이제 기술 통계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쪽으로 이제 용어를 잡으려다 보니까 책에 따라서는 그냥 기술 통계, 기술 통계량 뭐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는데 넓은 의미로 기술 통계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학이라고 해서 대단한 학문 분야라는 게 아니고 자료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에 관한 뭐 테크닉, 기법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강의 자료를 이번에 여러분들이 쓱 한번 쑥 제가 지금 되게 피곤해서 약간 하이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피곤하면 하이가 되거든요. 네. 강의 자료를 한번 쓱 보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그전 단원까지의 강의 자료에 비해서는 조금 더 풀어져 있는 자유로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료,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인포메이션, 정보의 집합 혹은 그 매개체입니다. 정보 그 자체가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컬렉션, 집합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는 그냥 어떤 그 정보의 매개체로서 정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형태고 원석 같은 거고 그걸 깎고 뭐 합치고 조각하고 해 가열하고 끓이고 졸이고 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의미 있는 어떤 값 혹은 의미 있는 그 의사결정의 근거인 정보가 나타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정보와 자료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매개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통은 그냥 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 쭉 기입해 놓은 거를 다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아주 넓게 나누면 퀄리터티브 데이터, 질적 자료와 퀀티터티브 데이터, 양적 자료가 있는데요. 질적 자료는 말 그대로 수로 표현할 수 없는 형태의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명목형 자료나 범주형 자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명목형과 범주형은 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뭐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숫자로 표현할 수 없고 글자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형태의 자료입니다. 예전에는 그 그림이나 뭐 형태, 뭐 물건의 모양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AI 빅데이터에서 이제 데이터 뉴메리컬화 시켜가지고 이제 다뤄버리니까 좀 얘기가 복잡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일단 기초 통계를 배우는 거니까 수로 표현할 수 없고 뭐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건 보통 이름 같은 것들 이름이나 지역 같은 것들 뭐 사람의 이름 지역 우리 학교 학생이면 학과 뭐 이런 것들은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다가 코드를 부여하긴 하지만 그것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코드는 숫자의 의미를 갖지 않고 그냥 숫자라는 문자로 쓰여진 아라비아 문자로 쓰여진 그냥 질적 자료일 뿐입니다. 다음 수로 표현되는 형태의 자료를 퀀티터티브 양적 자료라고도 부르고 뉴메리컬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치형 자료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건 대부분 요 양적 자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이제 아주 짧게 끝낼 텐데요. 자료의 종류라는 걸 보시면 같은 강의실 내의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을 때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하나씩 예를 들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방금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학과 대부분 우리 과겠지만 학과라든가 아니면 출신 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질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양적 자료는 뭐 숫자로 되는 거니까 뭐 아무거나 되죠. 뭐 키도 되고 뭐 지금까지 퀴즈 점수
뭐 그런 것도 될 거고, 지난 학기 학점 숫자로 나타내는 건 뭐든 되죠. 뭐 아무거나 한도 끝도 없이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 질적 자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다 있을 때 이걸 너무 자료가 많아서 요약하고 싶다. 그걸 기술 통계학을 통해서 이제 할 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와 척도 계속 보겠습니다. 척도의 종류가 있어요. 척도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자료를 이제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척도 measurement라는 거를 나중에 이걸 추가하는 게 좋겠구나.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위해서는 어떤 그 데이터를 측정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measurement가 그 말 그대로 그 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룰러가 이제 영어로 자인데 이제 재는 도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는 도구, 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류는 되게 많은데 이제 크게 한 네 가지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미널 스케일, 명목 척도입니다. 노미널 스케일에서 노미널의 의미는 이게 이름, 네임이에요. 네임의 형용사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노미널 스케일은. 그래서 명목입니다. 목은 항목할 때 목이에요. 이제 하나하나씩이란 뜻입니다. 명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이름마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품목, 항목할 때 목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네임 뭐 이런 한자를 풀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자료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고유한 값이 되지만 구별만 돼요. 서로 이 네이밍 스케일, 노미널 스케일의 두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 다르다라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뭐 크다, 작다, 몇 배다 이런 의미 전혀 없고 두 개가 같네? 다르네? 이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요게 이제 데이터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데이터에게 한 값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범주 척도, categorical scale이라고 불러요. categorical scale이라고 불리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학과라던가 밑에 있는 것 중에 국적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장르, 색상 이런 것들은 다 뭐 색상 뭐 사람이 입은 옷 같은 거, 쓰고 있는 휴대폰의 색깔, 자동차의 색깔 이런 것들은 그 색깔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있을 때 그랬을 때는 그걸 묶는 어떤 범주, 카테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주 척도라고 불리고요. 이름처럼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인 경우에는 네, 이름 뭐 닉네임, 사용자 아이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오타가 나냐? 아이덴티파이어라 그래서 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할 때 또 배우니까 구별자라고 부릅니다. 구별자, 식별자. 데이터 하나마다 이름을 붙여서 전화가 왔네요. 잠시 끊고 하겠습니다. 네, 급한 업무 전화였어가지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또 뭐 동영상 강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하나를 다 다른 데이터들에게 하나를 그러니까 유저 네임 같이 이제 서로 완전히 구별을 하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를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부르고 그것도 노미널 스케일인데 명목 척도인데 주로 이제 범주 척도로 더 많이 쓰이기는 하죠. 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뭐 이랬을 때 한국 사람 여러 명 있을 거고 뭐 일본 사람 여러 명 있을 거고 미국 사람 여러 명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중국 사람도 여러 명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이제 범주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별로 많이 사용하는 척도는 아니죠. 물론 사용은 합니다만은. 그 다음 서열 척도 오디널 스케일은 이제 구별이 돼요.
앞에도 구별이 가능한데 얘는 질적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더 크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즉 순서가 있다라는 뜻에서 오디널, 오더의 형용사형입니다. 오더가 순서란 뜻이죠. 그래서 순서척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열척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디널 스케일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서 보는 식으로 경쟁을 했을 때 1등, 2등, 3등입니다. 1등, 2등, 3등이 있을 때 1등이 1등, 2등, 3등이 있다라고 치죠. 1등이 2등보다 좋고 2등이 3등보다 좋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1등과 2등의 격차와 2등과 3등의 격차 중에 어느 게 더 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한 점으로 2등이 되건 100점으로 2등이 되건 똑같이 2등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의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는 있는데 순서의 방향성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방금 말씀드린 등수라든가 형제의 순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를 따질 때 등장 순서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오디널 스케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5점 척도로 선호도 조사 1에서 5로 하라는 거 있죠. 5는 매우 좋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오디널 스케일에 가깝습니다. 오디널 스케일 중에 요 다음에 나오는 등간 척도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너리 스케일입니다. 바이너리 이 경우는 그냥 바이너리 데이터, 바이너리 폼의 바이너리 베리어블 이런 말을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이분형 데이터는 0, 1로만 나눠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고 어느 게 0이고 어느 게 1인지 우리가 보통 방향을 정해주기는 하는데 두 개만 있다 보니까 그 1등과 2등의 간격, 2등과 3등의 간격이 어느 게 더 클지 모른다는 게 문제였는데 달랑 두 개만 있으면 어쨌든 차이가 있다. 차이의 크기는 모르지만 차이가 있다만 따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등간 척도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합격 여부 같은 경우가 있고요. 성인의 여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너리라고 해서 다 등간 척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과 2반, 바이너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카테고리컬인 거고요. 바이너리이긴 하지만 서열 척도라고 보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팀이 경쟁을 했는데 승패라고 했을 때 승패일 수도 있지만 육상 경기면 1등, 2등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차이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차이는 정보가 없다. 이런 경우는 바이너리 스케일인데 이거를 등간 척도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자, 등간 척도가 뭐길래 이제 우리가 자꾸 등간 척도라고 하냐면 등간 척도 인터벌 스케일은 인터벌은 말 그대로 간격이잖아요. 한국말로 간격이죠. 그래서 같은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일정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등, 2등, 3등이 있고 이게 예를 들어 70점, 60점, 55점이다. 그럼 여기에서의 5점은 여기에서의 5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10점은 5점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등과 3등의 인터벌에서 존재하는 숫자와 1등과 2등의 차이에서 존재하는 숫자의 그 인터벌의 의미는 같다. 그것이 같다라는 의미의 등간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해서 양적 구별이 드디어 되고요. 이걸 두 개를 뺀 값, 1등과 2등, 2등과 3등을 뺀 값의 그 크기가 격차가 드디어 의미가 생깁니다. 예. 아까는 1등에서 2등을 뺐다. 그럼 숫자 1밖에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70점, 60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10점이 나오잖아요. 이 10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등간 척도를 우리가 되게 많이 이제 등간 척도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긴 해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거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거의 같아집니다. 그러면 비율 척도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비율 척도는 ratio, 말 그대로 비율이죠. 비율. 뭐가 몇 배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죠. ratio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양적 구별이 되면서
격차뿐만이 아니라 비율도 의미를 가집니다. 당연히 요 빼기도 의미가 있고요. 그걸 포함해서 두 값을 나눈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몇 배가 된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등간척도도 다 나누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은가 하면, 대표적인 사례를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서 강조를 드려볼게요. 초록색을 하면 좀 잘 보이려나? 예, 밝은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연도랑 이쪽에 있는 길이를 보겠습니다. 연도는 예를 들어서 제가 79년생이고 뭐 저랑 이제 제일 그 연도 차이가 덜 나는 교수님이 이제 신문수 교수님이실 텐데 77년생이면 2년 차이가 나요. 그럼 2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신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이 4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랑 신 교수님의 차이보다 나, 신 교수님, 그 다음에 배 교수님이 4년 차이구나. 4년 차이, 2년 차이 이렇게 나면은 연도는 요 차이가 의미가 있는 거지, 79년과 77년을 뭐 1979와 1977 비율로 나눴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길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달린 길이와 그 배 교수님은 이제 자동차를 되게 많이 타시니까 키로수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럼 두 자동차의 주행 거리, 즉 길이는 비율을 따질 수가 있어요. 배 교수님이 뭐 3배를 탔다, 4배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도는 등간척도, 인터벌 스케일, 길이는 비율척도, 레이쇼 스케일이라고 있을 때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건 이제 알았을 거예요. 한쪽 길이는 비율, 배수를 따질 수 있고, 등간척도, 연도는 배수를 따질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게 생기고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절대적인 기준점, 객관적인 기준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준점이 있다 하면 비율척도, 없다 그럼 등간척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게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쉽게 말해서 0이라고 하면 됩니다. 0을 임의로 정한 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만 정해야 되는 거냐 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길이가 없으면 0이죠. 이건 모든 사람이 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이가 점점 짧아지다가 뭐 미터 단위로, 제건 센티미터 단위로 제건 점점 짧아지다가 없어지면 0이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여기 적혀 있는 질량, 부피, 속도, 전하량, 에너지, 가격, 판매량 이런 것들이 다 0이 헷갈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연도라는 것은 0을 어떻게 지금 정한 거죠? 1979라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12월에 태어나셨으니까 그 다음 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기준으로 0을 잡죠. 따라서 우리나라 같으면 단기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요즘은 거의 안 쓰겠지만 단군, 우리나라의 이제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이 그 나라를 건국한 그 개천절이 되는 그 시점을 1로 잡아서 단기 몇 년 이런 걸 하죠. 그게 BC 2333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절대적인 연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0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주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일본은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 덴노, 한자로 바꾸긴 싫어요. 좀 기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단어가. 우리 입장에서 그냥 일왕인데 이제 한자를 풀었으면 천황이라서 뭐 그렇게 불러주고 싶진 않아요. 동양적 사고에서 황제는 이제 주권국이고 왕은 신하국이 쓰는 표현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일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냥 고유명사로는 덴노니까 어쩔 수가 없기는 하죠.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아무튼 덴노가 바뀔 때마다 연호라는 게, 이게 이제 황제 얘기가 길어지네. 이게 바뀌는 것 자체가 이제 황제라서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황제를 칭했을 때 스스로 칭제를 했을 때 왕이 아니고 황제라고 스스로를 불렀을 땐 연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황제가 있었을 때가 80몇 년도에 헤이세이였고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일본 덴노가 즉위를 하면서 새로운 연호가 돼서 레이와가 재작년인가 됐죠. 그래서 지금 아마 레이와 3년인가 그럴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걸 굉장히 일상적으로 써요. 그러면 레이와 3년이라고 부르지 2024년이라고 잘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위도와 경도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도 대략 서울 기준으로 그 37점 몇 도에 해당이 되고 경도로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를 0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124도쯤 오면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그리니치 천문대를 0도로 기준을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도기로 얼마를 동쪽으로 갔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구를 북극에서 봤을 때, 자전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데를 잡으면 그럼 또 다른 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나마 위도는 이제 적도를 우리가 뭐 적도를 잡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데를 잡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의 차이는 우리가 동쪽으로 5도 더 갔다. 10도 더 갔다. 이거는 5도 더 간 거랑 10도 더 간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의미 있게 다룰 수 있지만 동경 124도다라는 거는 동경이라는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했다는 걸 알려줘야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지. 동경 124도랑 132도랑 124분의 132만큼 어떤 배수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온도도 그렇습니다. 0도는 그냥 얼음이 어는 점을 0도로 정한 것일 뿐이고 역시 물이 어는 점을 100도로 정해서 그 사이를 100으로 나눠 놓은 것일 뿐이지 이게 뭐 4도가 5도, 4도가 8도, 8도는 4도에 비해서 2배 뜨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열량, 즉 에너지를 따지면 몇 배다라는 걸 따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온도가 2배가 됐다라고 해서 이건 2배 뜨거운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험 점수일 겁니다. 시험 점수는 교육학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지식 그리고 문제가 그러니까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그 대상과 문제가 얼마나 잘 연결됐는지 대상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연결됐는지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면서 나온 상대적인 어떤 그 척도일 뿐이고 절대적인 척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예요. 그러니까 60점인 학생과 50점인 학생은 10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60점인 학생이 50점인 학생에 비해서 20% 더 잘 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재밌죠? 네. 재미없어요? 네. 아무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통계량을 구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그냥 드립다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예제 7- 자료의 척도라고 되어 있는데 표의 자료에서 항목별 척도를 판단하고 이분형 자료와 범주형 자료를 추가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원, 강영현, 사나 JYP 제가 JYP 아이돌들을 좀 좋아해서 JYP 아이돌 세 팀의 세 명의 멤버들을 뽑았습니다. 엠믹스의 오해원, 데이식스의 강영현, 영케이 그리고 트와이스의 우리 미나토자키 사나님 을 이제 뽑았는데요. 소속 팀은 명목 척도일 겁니다. 명목 척도이자 범주 척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엠믹스, 데이식스, 트와이스로 적혀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명목 척도겠죠. 선후배 누가 이제 빨리 데뷔했나를 따지면 나이로도 그렇고 데뷔 순서로도 그렇고 영케이가 제일 먼저 데이식스가 제일 먼저 데뷔를 했어요. 아마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그래서 선후배로 따졌을 때 1, 2, 3인데 요 간격은 짧고 요 간격은 길어요. 그래도 그건 몰라요. 그냥 선후배 순서만 알 수 있으니까 요거는 서열 척도가 되겠습니다. 오디널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년, 연도는 93년생, 96년생, 2003년생 하면 여기는 3년 차이가 나고 여기는 10년 차이가 난다. 이거는 차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등간 척도가 되겠습니다.
인터벌 스케일이 되고, 키는 뭐 비율을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분형 자료를 뭐 하나 넣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말한 대로 이분형 자료는 뭐 남녀라던가 아니면 솔로 활동을 해본 여부, 솔로 여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가 이미 있는데 뭐 범주형 자료 딴 걸 또 추가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국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범주형으로 봤을 때 뭐 모르겠네요. 뭐 국적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척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너무 길어졌나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됐네요. 이게 좀 제 말의 신뢰성이 점점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뒷부분엔 앞에서 했던 것도 나오고 하니까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빨리 그러면 동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